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근대 철학의 성립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이번에 볼 것은 이제 근대 철학의 성립 내용을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378페이지, 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는 이제 근대 철학의 성립, 뭐 정치 사상, 계몽 사상, 새로운 경제 사상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아, 다시 할게요.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근대 철학의 성립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378페이지 펴보세요. 예. 저번 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요. 과학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장 근대 철학의 성립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17세기 때 과학혁명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성립한 근대 철학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국을 중심한 정의 경험론과 다른 하나는 이제 대륙에서 발전 합리론이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이제 이 첫 문장부터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근대 철학의 두 종류, 그러니까 경험론과 합리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경험론 합리론이 왜 17세기 때 새로운 철학이 나왔을까요? 예, 그거는 앞에 설명한 과학혁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이, 뉴턴으로 이어진 이 과학혁명이 세상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다임 자체를 이제 바꿔버린 거죠. 예. 그래서 중세까지는 이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진리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과학혁명이 아니 이거 관찰하고 실험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진리다라는 이런 파라다임 자체를 이제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로스트가 이제 인용한 내용을 보면 어 이 새로운 자연과학의 인식을 전통 사회와 근대 사회를 구분짓는 분수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로스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식이란 무엇인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경험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한다는 합리론이죠. 자, 그러면 먼저 경험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누쿠는 인간 이해에 관한 시론에서 인간의 정신은 원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어있지 않은 백지와 같다. 어, 그래서 이걸 메꾸는 건 한마디 경험이다. 인정.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백지와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건 루크의 백지설이에요. 교육학 시간에 한번 좀 들어봤을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쓰이는 하얀 종이 갖고 거기에 뭔가를 채우는 것이 경험이다. 이게 누쿠의 핵심 주장이죠. 자, 그래서 이 백지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세까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신의 진리가 심어 놓았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인데 이걸 본유관념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루크는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한 거죠. 아니 태어난 때는 마음이 백지야. 거기에 뭔가를 채우는 건 경험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잘 읽어보면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경험이 중요하긴데 한데 경험이 뭐냐면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더 읽어보면요. 그리고 그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의 원천은 환경과의 접촉에서 얻은 경험과 이해된 성찰, 그 이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성을 상당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성. 요번에 키워드 중에 그 계몽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그 키워드는 나왔죠. 이성. 그래서 루크도 이성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식의 원칙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환경과 접촉을 얻은 경험, 또 하나는 이에 대한 성찰, 즉 이성의 작용이죠. 그래서 경험이 자료를 제공하면 이성이 그걸 가공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경험 만능론이 아니라 경험과 플러스 이성의 협업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
자, 루크의 사상은 18세기 때 계몽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자, 이 문장을 절대로 이제 넘겨서는 안 되는 문장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계몽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계몽 사상의 이제 사상적 기반 중에 이제 큰 세 가지 하나가 루크의 철학과 정치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루크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뒤에 이제 계몽 사상과 어떤 연결된 복선을 깔아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론을 이제 좀 넘어갈게요. 합리론. 이게 대륙적이죠. 프랑스 쪽에 이제 합리론을 보는데 합리론은 예전에 한번 관련되는 사람이 나왔죠. 데카르트예요. 이 데카르트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수학자로서 과학의 발달을 공언했으나 또한 철학자로서 합리론을 수입했다. 자,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제 철학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수학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이제 완벽한 질서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이제 수학을 되게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수학적 사고방식 그 철학에도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요때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론이 그 밑에 나오죠. 자, 그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모든 견해가 명백히 잘못이라고 거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그렇게 한 후에 아직 믿을 것을 요구하는 완전히 의심할 수 없는 무엇이 남지 않을까를 발견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방법적 회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을 다 거치자시자. 그래도 의심할 수 없는 게 남으면 그게 바로 확실한 토대다. 의심을 도구로 사용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게 객관적 지시라도 항상 의심스러운 상태로 접근해야 되죠. 이게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이게 방법론적 회의론의 주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거부한 끝에 그가 찾아낸 것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한다는 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모든 걸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사고 행위고 사고의 주체는 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리아 데카르타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꽁기투 에르고 썸이라는 유명한 명제도라고 그것을 그의 철학의 제1 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방법 소설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있는데 방법 소설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책 이름 같은 거 쓰고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데카르트가 예전에 한번 그 뉴턴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방법 소설 관련된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쿠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누쿠는 경험에서 출발하자 했고 데카르트는 의심에서 출발하자 그랬죠. 누쿠에게는 확실한 거는 감각경이고 데카르트에게 확실한 건 사유하는 자아예요. 여기에 출발점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나 그 경험론은 외부의 감각적 지식을 통해 그러니까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을 되게 강조한 거고 내부의 그 데카르트는 주어진 이성에 통한 이제 뭐냐 수소의 사유 이런 것들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데카르트는 이 원리를 출발하여 신의 존재와 우주의 존재 및 성격을 도출했으며 그의 신은 현재의 혼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학적 질서에 존재한다. 아,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수학적 질서에 존재하는 신아 이게 데카르트의 신은 인격신이 아니에요. 예, 요 인격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격신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사람 모습을 이제 그 형상을 띠고 있고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들어주거나 기적을 행하는 신이 아니라 수학적 질서, 질서의 원리로서 신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신론에서 말한 제1의 원리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뭐와 연결돼 있냐? 이신론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보면 사람이 스피노자죠. 예. 그래서 이 네덜란드 출신 스피노자는 렌즈를 연마하면서 가난 속에 오직 철학적 사색을 몰두했다. 그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인격신을 배제하고 여기에서 딱 나온 게 이신론이죠. 이신론.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게 이신론적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데카르트적 신을 유일한 시체를 보는 한편
요거는 이제 이신론적 연결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질서 이런 것들 신화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하학의 영역적 방법이 그런 신의 모든 걸 이루어내며 만물의 그 편재 범신론을 전개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범신론자로 되게 유명하죠. 범신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신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스피노자라는 인물부터 좀 봐야 되는데 스피노자는 렌즈 영마공이에요. 그러면서 철학자였던 독특한 인물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상황을 가난 속에서 오직 철학적 사색에만 몰두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병의 일과 학문을 같이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죠. 근데 하도 그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이단적 생각을 많이 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파문당한 인물이에요. 그만큼 당시는 되게 파각적인 사상을 전개했는데 요 앞에서 얘기한 범신론이 있는 거죠. 범신론은 신은 꼭 자연이고 자연은 꼭 신이다. 모든 사물 속에 다 신이 내재 있다. 즉 자연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하늘 위에 이렇게 따로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모든 만물 속에 다 내재돼 있다. 이런 게 범신론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데카르트는 실제로 이제 뭐냐면 세 가지, 그러니까 신, 정신, 물질로 봤는데 스피노자는 오직 신 하나만 실체를 봤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데카르트 차이점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볼 사람이 라이프치니예요. 라이프치니. 자, 라이프치니는 이 모나드론을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라이프치히는 데카르타의 이제 신과 정신의 물질, 그리고 스피노자의 오직 신만을 본 데 대해서 무수히 많은 실체가 존재하다고 보았고, 그걸 모나드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모나드, 예,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모나드라는 그 실체가 뭐냐. 이 모나드는 물리학의 원자와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은 움직임의 심이다. 그래서 모나드는 서로 독립하여 상호작용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창이 없다. 모든 것이 모나드며 저마다 우주의 거리다.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저도 잘 모르고 이제 해설자를 읽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나드는 그냥 원자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나드의 핵심 특성을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불가분, 본질의 움직이는 심, 서로 협력하여 상호작용이 없다, 창이 없다, 우주의 거울,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다. 자, 창이 없다는 것은 모나드가 외부에 이제 뭐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족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여러 모나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가장 지배적이며 인간의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 모나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원자들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나드가 원자에 비해서 이제 얘기하면 그 원자 중에 제일 뛰어난 그 모나드가 영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무수한 모나드로 구성되고 있는 우주는 신에 의해서 조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세계는 작은 악을 내포하면서 가장 좋은 세계다. 그래서 좀 약간 이 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 낙관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정리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이 낙천적인 생각은 볼트에 의해서 신랄한 이유도 받았으나 그 다른 한편 나이프친의 사상과 또 계몽상에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이 볼테르가 칸딜이라는 소설에서 이것이 가능한 세계를 최선의 세계로 주장을 세계라는 주장을 통렬하게 풍자한 것이 유명한 또 이야기인데 소설 속의 판크로스 박사가 온갖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최선의 세계라고 우기는 캐릭터가 누굴 이제 패러디한 거냐면 이 라이프친을 패러디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야유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조사한 건 얘기했는데 제가 이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은 얼핏 보기에 서로 대립된 것이 보이나 사실은 서로 보완한 관계가 있으나 다 같이 합리주의를 발전했다. 자, 여기에서 대립되는 듯 보이나 서로 보완된 관계. 경험론이든 합리론은 다 공통적인데 둘 다 초자연적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경험론은 경험과 관찰 인간의 능력으로 합리론은 이성과 사유라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 거죠. 둘 다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
그리고 합리주의. 합리주의라는 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세상에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 보편적인 진리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합리주의잖아요. 예.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게 합리주의죠. 자, 그 다음에 파스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파스칼은 이상 같은 철학의 이제 그 주류와 약간 동떨어진 사상가다. 그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과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장생이즘을 옹호한 카톨릭 사상가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파스칼 보면 이제 수학자고 물리학자며 카톨릭 사상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세니즘이 나와요. 장세니즘.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그 장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그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엑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엑센. 그 엑센에져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유래한 그 카톨릭 개혁 운동인데요. 핵심 구조이 뭐냐면 인간은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신에 거부할 수는 없는 은총으로서만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한 것을 되게 중요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당시 주유사였던 예수에 강하게 이제 대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의 의지가 예속돼 있다. 신의 거부할 수 없는 은총에 의해서 움직인다.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해요? 신교도 좀 냄새가 푹푹 풍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장세니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장세니즘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파스칼, 그러니까 장세니즘은 이제 어떻게 파스칼에 영향을 미쳤냐면, 파스칼의 아버지가 치료를 받던 중 장세니즘 성향의 의사들과 만나면서 가족들이 감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스칼이 나중에 그걸 이제 종교 체험하면서 이걸 이제 뭐냐면 그, 그 경험을 종이에서 적고 죽을 때까지 그 종이를 옷감에 껴매어 간직했다고 이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장세니즘의 이제 수호자다. 일종의 신교도 논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노예의지론에 입각한. 자, 그래서 이제 장세니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 자, 파스칼 그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세니즘은 억압되었으나 예수에게 받은 타격 또한 컸다. 그래서 예수의 자유의지론과 또 대립된 것이 장세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칼의 그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판색이라는 그 저서가 있죠. 예,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판색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말하고 우주의 인간에 대한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아니라 신비로운 이제 신앙의 힘에 의해서 의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목할 만한 그리스 그 변신론을 이제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데카르트는 이성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면 파스칼은 아니야.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 신앙이 필요해. 라는 반론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서양사 개론에서 얘기하는 주류와 동떨어진다는 말이 이제 이렇게 계몽주의 이성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론이나 합리론도 인간의 이성을 믿었는데 파스칼은 인간의 한계를 이제 지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파스칼은 인성 만능주의 시대에 넘어서 이성 너머의 영역을 뭐 지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있고요. 뭐 요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 지금까지 뭐 안 나왔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의 류크하고 프랑스의 데카르타 있죠? 예전에 이제 그 뭐냐 과학혁명 관련돼서 요 부분이 나왔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류크는 사회계약론자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사상 부분으로 넘어가죠. 정치 사상. 자, 정치 사상에서 이제 예전 나왔던 게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죠. 왕권 신수설.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에 이제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정치 사상의 중심 과제는 주권과 그냥 국가 이성의 문제다. 이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의 독립 및 발전을 이제 뭐냐면 위해서 갖는 욕구를 말하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를 앞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 나오죠. 주권하고 국가 이성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 이성이 뭐냐면
국가의 이익을 모든 걸 우선시하는 거야. 예. 그래서 개인의 이익의 합이 단순히 국가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합 그 이상으로 국가의 이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을 공격하고 그건 미국민들의 모든 합의 어떤 그 결정사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미국의 그 자체의 어떤 국가 이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을 이제 뭐냐면 패가지고 핵을 갖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핵 독점권 그런 것들을 확립하면서 중동 지역 패권을 이제 확립하겠다는 어떤 국가 자체의 어떤 이성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교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국가이성은 근대 국가의 근본적인 속성이며 일찍이 이걸 간파한 사람이 뭐냐면 마키아벨이에요. 그래서 17세기 정치가나 군주는 국가이성 추구에 여념이 없었다.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뭐라고 했나요? 군주는 도덕이나 종교를 구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국가의 이성의 논리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주권 개념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권 개념을 확립한 사람은 보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세기 프랑스의 보댕은 주권을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또 어떠한 상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법권, 군대 유지권, 전쟁, 평화 체결권, 최고 사법권, 가세권, 화폐 주조권 등을 열거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보댕이 정의한 이 국가 주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법에 구속되지 않는 최고 권력이라는 정의.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댕은 더 나가서 이 주권을 누가 행사했느냐 요걸 뒷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누가 행사하면 당연히 군주가 행사해야 된다. 고댕은 이러한 주권은 당연히 군주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형성 과정의 절대 왕정을 옹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댕은 주권의 소재를 군주에 둔 거죠. 보댕의 주권론은 근대 청취학의 이제 출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주권론은 나중에 홉스와 누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절대 왕정론에 입각한 주권이고, 홉스는 왕권을 주장하는데 이제 합의에 의한 이제 주권이죠. 절대 왕권은 하더라도 그건 합의고, 누쿠 같은 경우에는 주권이라는 것이 절대 군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국민들의 위만 뭐 정부에 있고 정부가 이제 그걸 계약을 위반하면 떼어 엎을 수 있다. 예, 주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위임론을 이제 주장을 했다. 이게 좀 차이점인데, 자, 그러면 먼저 볼 게 왕권 신수설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절대 왕권의 성립한 17세기에는 더욱 강력한 왕권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것이 널리 행해졌다. 이에 의하면 국왕은 그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며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 불가치며 절대적이며 그리고 국왕은 신에게 책임을 지고 신하에게는 오직 복종에 임하겠다. 그래서 신에게 책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건 막연한 거잖아요. 예, 동중서의 청인사원서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3단노법이 이제 보이는데 대전제가 신의 권위에 절대적이다. 소전제가 왕권은 신으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왕권은 절대적이다. 신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신의 이제 그 신앙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런 걸 방박하기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슈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언급했죠. 제임스 1세나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이거 다 하고 보야 되겠다. 보시에부터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 이제 세계사를 이제 서술한 바 있는 프랑스의 보슈에는 이러한 입장에서 루이 14세 절대왕권 옹호를 했고요. 루이 14세뿐만 아니라 당시 그의 모든 왕권 시설의 신봉자였지만 루이 14세만이 아니라 당시에 거의 모든 군주가 왕권 신수의 신봉자였지만 영국의 제임스 1세는 그중에 대표적인 국왕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제임스 1세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자유로운 군주국의 진정한 법 이런 거죠. 이거 예전에 예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영국 왕이 된 후 최초에 의해서 국왕을 신이라 부르는 건 정당하다. 왜냐하면 신과 같은 권력을 지상에 행사하기 때문에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제임스 1세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영국 의회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전에 투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의회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게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제임스 1세는 그냥 잉글랜드의 어떤 이제 정치 풍토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왕을 취임해 놓고는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예전에 소신대로 그냥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의 이제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청교동명, 왕정복고, 명예혁명 이어지는 영국 정치사의 어떤 이제 뭐랄까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언급되어 있는 왕권 신수년자들 관련된 내용들 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앞에 이제 주권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댕의 국가론의 주권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보슈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왕권 신수설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참고로 보슈에는 루이 14세 이제 아들 가정 그 항태자의 이제 가정교육 그 가정교사였다고 그래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먼저 보댕의 국가동물부터 첨부하신 자료 이미지 밑줄 979C A 다피엔지 링크에서 언급된 프랑스의 사상가장 보댕, 쟈 보댕, 이 그의 저서 국가론 레식스 리포드 라 레피블릭 1576에서 규정한 주권론의 핵심 사료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원칙에 따라 요약이 아닌 본문의 논리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장 보댕, 국가론, 레시스로시스로스로스로 레피블릭 1576 제1권 제8장 주권에 대하여 on sovereignty 주권 수베레인트는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이다. 국가를 유지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구적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어야 한다. 주권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최고 권력 레지버스 솔루타 포테스타스이다. 군주가 자신의 법이나 선왕의 법에 구속된다면 그는 진정한 주권자라 할 수 없다. 주권자는 법을 제정하는 자이므로 스스로가 만든 법 위에 존재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주권은 지상에서 그 어떤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최고의 권위이다. 다만 주권자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모든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지상의 군주는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 laws of God and nature, 그리고 국가의 근본적인 법, 예를 들어 프랑스의 살리카법 등에는 복종해야 한다. 만약 군주가 이를 어긴다면 그는 주권자가 아니라 폭군이 되는 것이다. 제1권 제10장 주권의 진정한 속성들과 권한들 주권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징표는 인민 전체나 개개인의 동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능 입법권이다. 이 권능 속에 다른 모든 주권의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주권의 권한들은 다음과 같다. 1. 전쟁 및 평화 체결권 타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거나 강화를 맺을 수 있는 배타적 권한 2. 최고사법권 국가 내의 모든 법원과 판사의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사면할 수 있는 권한 3. 관직 임명권 국가의 주요 공직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 4. 군대 유지권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지휘하며 요새를 관리하는 권한 5. 과세권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 6. 화폐 주조권 화폐의 가치와 무게를 결정하고 이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7. 충성 서약 수령권 모든 신민으로부터 국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의 맹세를 받을 권리 보댕의 이 이론은 당시 프랑스의 종교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가의 통합을 위해 강력한 국왕의 권위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근대적인 국가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보댕의 이론을 계승하여 왕권 신수설을 더욱 체계화한 보쉬디의 성서의 말씀에 기초한 정치학 사료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보쉬에 관련된 보쉬에 그래서 이제 왕권 신수설을 이제 주장했던 보쉬인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시하신 자료 이미지 밑줄 97만 9,942 다피엔지 링크에서 언급된 프랑스의 주교이자 사상가 자크 베니뉴 보쉬의 ዣ크 베닌 보쉬가 그의 저서 성서의 말씀에 기초한 정치학 Politique Théorie des propres paroles de l'écriture
1709년 사후 출간에서 정립한 왕권 신수설의 핵심 사료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원칙에 따라 요약이 아닌 본문의 논리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자크 베니뉴 보쉬의 성서의 말씀에 기초한 정치학 1709 제2권 제1장 왕권의 성격에 대하여 국왕의 권위는 네 가지 성격을 지닌다. 첫째로 왕권은 성스럽고 sacred, 둘째로 부성적이며 paternal, 셋째로 절대적이고 absolute, 넷째로 이성 reason에 입각해 있다. 제3권 제2장 왕권은 성스럽다. 국왕은 지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자이다. 하느님께서는 국왕을 자신의 성소 sanctuary에 앉히셨으며 그를 통해 인민을 다스리신다. 따라서 국왕의 인격은 성스러운 것이며 그를 해치는 것은 신성모독, sacrilege과 다름없다. 국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국왕에게 저항하는 것은 곧 하느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다. 국왕의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4권 제1장 왕권은 절대적이다. 국왕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지상에서는 그 누구도 국왕을 심판할 수 없다. 국왕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판결을 강제로 취소할 수 있는 권력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이제 보댕의 이론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보댕의 이론, 그러니까 홉스의 이론을 볼게요. 홉스는 이제부터 이제 사회계약론을 이제 제시했던 사람인데,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홉스는 잠깐만요. 네, 영국의 홉스는 이와 다른 합리적 근대적 이론으로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회경영론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게 이와 다른 합리적인 근대적 이론이 사회경영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왕권 신술이 이제 신의 뜻이라는 초자연적 그 근거에 기대했다면 홉스는 합리적 논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데 결론은 같지만 좀 논거는 달라요. 그 논거가 그 밑에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는 리바이어든이라는 이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리바이던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데 만인의 투쟁이며 거기에는 오직 공포와 죽음의 위험이 있을 뿐으로 인간은 이를 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는 바 이때 모든 권리는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국왕은 절대적 존재라고 이제 주장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홉스의 논리를 쭉 따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보면 자연 상태는 그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보죠. 예, 서로 간에 이제 싸우는 그런 아주 혼란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자연 상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공포와 죽음의 위험이 있다. 이 자연 상태에서 서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막 싸웠던 거죠. 셋째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국가 형성. 네 번째는 모든 권리는 주권자인 양도. 그 국왕에게 양도함으로써 국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홉스는 인간의 이제 그 자연 상태를 출발점으로 삼고 계약서를 도입하는 동시에 왕권의 어떤 절대성의 근거로 인민의 주권을 양도한 점에 구한 것에 주목할 점들이며 또한 그가 근대 국가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집어삼기는 거의 바다의 거대한 짐승인 리바이든에 비교한 정도 이 근대 국가의 본질 일면을 적절한 것이 적절한 것이 군대 국가의 본질의 일면을 적절한 것으로 흥미롭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다시 읽을게요. 리바이든 비유한 점도 근대 국가의 본질의 일면을 척결한 것으로 흥미한데 이게 척결이란 말이 약간 그래요. 적절히 표현했다라는 말인데 요게 요 단어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 저도 분명히 해석이 안 돼. 일면을 척결하는 것으로 척결이 무슨 말인지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죠. 왕권 신수는 왕권의 근거를 신에서 찾았죠. 근데 홉스는 인민의 동의에서 찾았어요. 비록 이제 결론은 같지만 왕권은 절대적인 논고가 완전히 틀리죠. 여기는 신이 아니라 인민이 양도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누크가 이걸 더 뒤집어서 저항권의 논리로 이제 또 발전시켰거든요. 원래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걸 새롭게 이제 다시 뒤집어서 해석한 것이 저항권 논리가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크의 사회개혁론과 저항권을 보겠습니다. 예. 자, 누크의 이제 정치사상만 넘어갈 텐데요. 자, 일단 교재 내용을 볼게요. 17세기 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난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의회 중심의 새로운 입헌 중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경험론을 철학을 합리한 루크는 정부론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 루크는 앞에서 이제 경험론자로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치 사상가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같은 루크는 근대 철학하고 근대 정치 사상에서 다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루크의 정부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예전에 사지선단 문제에 시험문에 나왔어. 그래서 이게 정부론 뭐 그다음에 평화다 시민정부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사회계약론을 제시한 글이 뭐냐 정부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연법하고 자연권이라는 개념부터 볼게요.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연법에 지면 평등한 상태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자연 상태를 만인 대 만인의 어떤 투쟁, 공포의 상태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누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를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법에 대한 평등한 상태이고 자연권을 누리는 이제 상태다. 그러니까 뭐랄까 좋게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나쁘게 본 것도 아니야. 그런 상태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연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자연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인간은 재산, 생명, 그리고 자유라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연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법에서 자연법이라는 것이 나왔죠. 자연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크가 생각하는 자연권. 요게 이제 자연권인데 후에 이제 뭐 프랑스 대혁명이나 뭐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돼 있죠. 자연권 범위에. 근데 이제 그러면 앞에서 리바이전에서 말하는 홉스는 자연권이라는 개념이 없냐? 이 사람도 있어요. 자연권은 근데 딱 하나 생명권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제 만인 대 만인의 상태에서 서 싸우는 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생명을 막 지키는 과정에서 남의 생명을 짓밟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용이 그와 비슷한 거죠. 자기가 이제 남으로부터 총으로부터 희생되지 않게 해서 자기도 총을 가져야 되는 그 논리 자체가 서로 간 총질나게 되잖아. 이게 이제 뭐냐면 홉스식 뭐냐면 그 자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생명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근상인데 자, 근데 이에 반해 누쿠는 여기 생명 외에도 재산이나 자유 같은 여러 이제 근대적 자연권의 개념을 확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도 충분히 뭐냐면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요걸 확실히 누리기 위해서 뭐냐면 국가를 형성했다.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양도가 아니라 위탁한 거죠. 위탁. 예.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요게 양도가 아니라 위탁했다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장의 핵심인데 홉스는 이제 인민은 모든 권리를 주권자에 양도했어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해서 루크는 인민의 권리를 위탁한 거야.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여전히 인민이야. 양도는 누구예요? 왕이지만 이 주권자가 이제 양도를 했다는 거는 왕한테 모두 넘겼다는 거죠. 모든 걸. 근데 위탁은 맡긴 거기 때문에 맡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이고 인민이죠. 여기에서 저항권이 나온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국가나 군주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이 자연 동의하는 것이고 자연권의 항해 내에서 한계 내에서 이다. 따라서 지배자가 계약에 의해서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자연권을 유린할 때 이에 반항한 것은 시민의 저항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저항권이 나오죠. 저항권. 자,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위탁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위탁한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 자유권을 유린한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반항할 권리가 있다. 되게 혁명적인 주장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때 자연권을 뭐 위탁을 했지만 위탁 안 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산권이야. 재산권. 예. 그래서 이 재산권을 건들어서 안 돼. 누크의 사상은 재산권은 다 이제 위탁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또 건들면 또 반항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탁한 범위 내에서 건들면 계약을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했지만 정부에 위탁을 했지만 정부가 이제 위탁한 것을 침해하면 계약 범위를 침해해갖고 이제 위탁을 넘어서 이걸 침해하면 정할 수도 있고 위탁하지 않는 그 자산권을 건들 경우에는 뭐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루크와 관련된 내용 중에 재산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가 있고 음. 자, 이러한 누크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명예혁명을 정당화시킨 거다. 자,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18세기 계몽 사상과 미국 혁명에 큰 영향을 줬다. 자, 누크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누크의 사회개혁론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이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주장한 건 아니고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누크의 주장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예혁명 때 그 제임스 2세가 그 정부부터 위탁받은, 그러니까 국민부터 위탁받은 그런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고 일어났고,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제임스 2세가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크가 뒤에 주장한 거야. 예. 그러니까 추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크의 주장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연 상태에서 흡수는 만인의 투쟁을 상당히, 뭐냐면 불안전하고 위험한 상황을 봤죠. 그래 누크는 자연법이 지배한 평등한 사회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계약 목적은 흡수는 공포 탈출이죠. 이 자연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루크는 여기에서도 자연 상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데 더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권리 처분에서 흡수는 모든 걸 양도했죠. 양도. 근데 루크는 위탁한 거야. 위탁. 자, 그러다 보니까 양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절대 왕정을 옹호했지만 루크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계약 한 범위 안에서 왕이 이제 뭐냐면 이걸 쓸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정부가 그 이상 넘으면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흡스는 절대 왕정을 옹호했지만 루크는 입헌 중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제 사회개혁 논의도 흡스하고 루크가 좀 달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입장을 때 누쿠가 입장이 이제 더 그 지지를 받은 것 같지만 당시에는 흡수의 입장을 더 지지를 해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흡수, 루크, 루소의 어떤 이제 사회경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실 필요 있습니다. 루소와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펴봤던 이제 그 흡수하고 루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사료해서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든이죠. 이 책 이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연 상태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 자연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냐면 절대 왕정이 위탁하면서 형성됐다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왕정에 뭐냐면 그 절대 왕정에서 그러니까 위탁의 양도죠. 양도하에서 이제 형성됐고, 그 양도를 받은 왕은 주권자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권자, 그러니까 이제 절대 왕정의 어떤 권리를 쭉 언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시하신 자료, 이미지 밑줄 97만 9,900 다피엔지 링크에서 언급된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턴 1651 중 인류의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 그리고 주권자의 권한에 관한 핵심 조항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원칙에 따라 요약이 아닌 본문의 논리 체계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토머스 홉스, 레바이턴 1651 제1부 제13장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하여 of the natural condition of mankind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을 만한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bellum omnium contra omnes 이라는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전쟁은 단지 실제 전투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는 의지가 충분히 알려져 있는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산업이 발달할 자리가 없다. 그 결실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경작도, 항해나 바다를 통한 물품 수입도, 안락한 건물도, 시간의 계산도, 예술도, 학문도,
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의 위험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잔인하며 짧다. 제2부 제17장 국가의 생성과 정의에 대하여 of the generation and definition of a commonwealth. 인간이 자연 상태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과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 assembly of men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체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계약의 공식, 나는 나 자신을 통치할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게 양도하며 그가 나의 모든 행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하에 그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노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통합되었을 때 이를 커먼웰스, 즉 라틴어로 civitas라고 부른다. 이것이 저 위대한 리바이에선, 즉 불멸의 하느님 아래에서 우리의 평화와 방어를 보장하는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신, mortal god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제2부 제18장 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of the rights of sovereigns by institution.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 1. 계약의 불가역성. 신민은 주권자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정부의 형태를 바꿀 수 없다. 한 번 양도된 주권은 결코 회수될 수 없다. 2. 처벌의 면제. 주권자가 행하는 모든 일은 신민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권자는 신민에 의해 처벌받거나 비난받을 수 없다. 주권자는 결코 신민에게 불의 injustice를 행할 수 없다. 3. 검열권. 평화와 방어를 위해 필요한 학설이나 의견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자의 권한이다. 국가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적이나 사상은 금지할 수 있다. 4. 사법 및 입법권. 재산권의 경계와 선악,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분쟁을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주권자에게 속한다. 5. 전쟁 및 평화 체결권. 타국과의 전쟁을 결정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 주권자의 배타적 특권이다. 6. 관직 임명권. 주권자는 국가를 관리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료와 지휘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홉스는 이 저술을 통해 절대왕정을 옹호하면서도 그 근거를 신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합리적 계약에서 도출함으로써 근대정치 철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홉스의 이 기계론적 인간관에 반대하여 인간의 본연적인 자유와 저항권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루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루크는 이제 자연 상태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뭐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법이 지배하는 어떤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 자연법을 확실히 자연법 안에서 자연권을 누리기 위해서 뭐냐 정부를 만들었다. 근데 이 정부는 위탁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루크가 이제 강조한 게 소유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재산권 관련된 문제를 되게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권의 범위와 함께 또 19장에 보면 정부의 해산의 권리죠. 입법자가 이 재산을 빼앗고 파괴하거나 그 다음에 위탁받은 권리를 넘어서서 자의적인 권력하에 노예 상태를 전락시킬 때 이들은 스스로 이제 뭐냐면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저항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시하신 자료, 이미지 밑줄 9795BB 다피엔즈 링크에서 언급된 존 로크의 통치론, 정부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중 사회계약, 자연권, 그리고 저항권에 관한 핵심 대목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역사적 설명을 배제하고 사료의 논리체계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존 로크, 통치론, 제2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of the State of Nature 정치 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잠깐 죄송합니다. 예, 다시.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 Law of Nature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권력과 사법권이 호혜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는 평등의 상태이다. 비록 그것이 자유의 상태일지라도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자연 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 법인 이성, reason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 property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of the ends of political society and government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그토록 자유롭고 다시 할게요. 이게 잘못 읽었습니다. 예. 아, 들어가려 하는가?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비록 권리를 누리고는 있으나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침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소유물, 프로퍼티, 즉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자연 상태에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1. 모든 분쟁을 결정할 수 있는 표준으로 공통의 동의에 의해 수용된 확립되고 정착된 공포된 법률. 2. 확립된 법률에 따라 모든 차이를 결정할 권위를 가진 알려지고 무사공평한 재판관. 3. 올바른 판결 요 정도만 읽을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 못하고 그 19장 내용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래가지고 19장도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또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네덜란드 그레트우스가 나오거든요. 이 그레트우스는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꼭 이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까지 읽다가 건너뛰었네. 누크 사상을 또 계속 읽어볼게요. 이게 의 부분을 안 읽었어. 예. 자, 그래서 보면 누크에서 뚜렷이 엿볼 수 있듯이 자연법 사상은 유럽 근대 사회 형성에 크게 공헌했다. 그 기원은 고대 스토아파와 로마법까지 소급될 것이며 중세에도 신해법이 이를 대신했으나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이제 스토아파의 자연법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법, 자연권 이렇게 생각하면 이 근대 유럽 사상만 생각하는데 그 기원은 어디에서 했다? 이 스토아파로부터 이제 출발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중세 신해법이 이를 대신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종교를 떠나 인간적 차원에서 근대법, 자연사상이 발전하게 된 거다. 그 내용이 현실의 여러 법이나 도덕률을 넘어서서 그 근원이 되는 이제 보편 타당한 구별적 법이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좀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은 보편적인 법칙이 있고 그걸 이제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보편적 법칙이 뭐냐면 자연법이죠. 그리고 자연법에서 인간에 걸린 자연권이 이렇게 도출되는데 이때 자연권과 자연법은 그 앞에 스토아파의 자연법과 자연권과 달리 뭐냐면 근대적 의미의 자연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홉스를 제하고 누크와 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의 법과 제도는 그 자연권보다 완벽하게 보장하고 자연법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정법은 자연법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루티우스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기출에 2번 나왔어. 그래서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 이 사람은요. 자, 네덜란드 그루티우스는 이단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서 국제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30년 전쟁 참상을 보고 뭐냐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요것도 이제 책 이름인데 외워두세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는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워할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그리 기독교 사이에 행해했다고 개탄하면서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즉 국제법을 제창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가 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30년 전쟁에 보니까 너무 이게 많은 사람이 죽고 참혹한 현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 나도 이게 이제 자연법에 의한 자연권, 그러니까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데드라인이죠. 예, 넘어야지 못할 그 선이 있다는, 넘지 말아야 선이 있는데 그걸 넘지 말자. 그 넘어야 할 선을 어떻게 정하냐. 이게 국제법이다. 이 국제법은 자연법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연법에 의해서 형성된 자연권이 기초로 해가지고 넘어야 되지 않은 선, 이런 것을 이제 정해놓은 것이 뭐다? 이거 뭐냐면 국제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이나 보편적 원리를 통해서 국가 간의 전쟁 상태 적용해낼 그 법, 이것이 주장인데 이게 그루티우스의 공헌이죠. 지금도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하지 못할 선이 있잖아요. 레드라인. 그래갖고 서로 간에 교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뭐냐면 자의적으로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학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쟁 상태에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 이 그루티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루티우스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의 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개판 싸우고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도 많이 죽고 그러는데 여기 자연법인 그런 급격한 국제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파악을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돼서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사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과 평화의 법 해가지고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전쟁이라도 자연법을 뭐냐면 지켜서 자연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상태에도 지켜야 할 자연법, 국제법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그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무기를 들지 않은 노인이나 부녀자, 어린아이, 종교인, 학자들, 비전투원들에게는 뭐냐면 공격하지 말고 살상하지 말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신의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적군과 맺은 약속이나 협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쭉 있거든요. 일단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게 현대 국제법의 체계를 이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지 못하지만 또 안 읽을 수도 없어.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예문이 어떤 건가, 그 내용이 어떤가 좀 발라볼게요, 눈에. 예. 제시하신 자료 이미지 밑줄 97923A 다피엔지 링크에서 언급된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시우스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 디줄 벨리 에키페이시스 1625 중 자연법과 국제법의 기초에 관한 핵심 사료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원칙에 따라 역사적 설명을 배제하고 사료 본문의 논리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휴고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1625 서문 프롤레고메나 많은 사람이 법쥐우스이라는 것이 단지 힘센 자의 이익에 불과하거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유용한 관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회적 욕구, 아페티투스 서사이어타티스, 즉 자신의 지성에 따라 타인과 평화롭고 질서 있게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성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자연법, Law of Nature의 원천이다. 타인의 물건을 가로채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그리고 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 등이 바로 이 법에 속한다. 설령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에티엄시 다레무스 너네스테움, 인간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법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변하지 않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제1권, 제1장, 전쟁과 법의 정의,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 right reason의 명령이다. 어떤 행위가 합리적인 본성과 일치하는지 혹은 어긋나는지에 따라 그 행위 자체에 도덕적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도덕적 비열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된다. 이 법은 하느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하느님이 이 더하기 1을 사가 아니게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것을 선하게 바꿀 수 없다.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만민법, 주스 젠티움, 국제법은 국가들의 공통된 합의에 의해 효력을 얻는 법이다. 모든 국가 혹은 대다수 국가가 지키기로 동의한 이 법은 개별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공통된 유익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제3권 제1장 전쟁 시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 나는 그리스도교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야만인들조차 부끄러워할 만큼 잔인하고 방종하게 진행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사소한 이유로 무기가 동원되고 한번 무기를 들면 하느님의 법이나 인간의 법에 대한 모든 존중이 사라진 채 온갖 만행이 저질러진다. 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 중에 나는 그리스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전쟁이겠어요? 예, 30년 전쟁이죠. 그래서 30년 전쟁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용병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강간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해서 독일의 인구가 거의 3분의 1이나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이런 전쟁이 상당히 잔혹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계속 읽어보겠어요.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뭐냐면 계몽사상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몽사상. 예. 그 계몽사상과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볼테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계몽사상의 이제 배경이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17세기 말에는 영국에서 절대왕정이 무너졌지만 18세기는 다른 곳에서도 절대왕정이 동요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다른 지역에 널리 전파된 계몽 사상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이데올로기로서 그것은 사상적 기반은 17세기 합리주의 얘기했죠. 같이에 그다음 루크의 철학과 정치사상 그리고 아까 이제 예전에 했던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단락에 엄청난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그 계몽 사상의 기반은 세 가지 정리되어 있어요. 17세기 합리주의, 루크의 철학, 그러니까 철학 및 정치 사상, 그다음에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이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자, 합리주의는 이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치히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루크의 철학은 경험론에서, 그다음 정치 사상은 사회개혁론이죠. 여기에서 한번 봤죠. 이런 것들이 다 계몽 사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몽 사상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이데올로기로 규정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이제 학문 운동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전환의 이데올로기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몽 사상의 출발점 프랑스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자, 프랑스에서는 필로조피 철학자라고 불리는 계몽 사상가는 단순히 그 철학자만 뿐이 아니라 문인이나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개혁가, 수학자, 과학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계몽 사상은 특정 학문 분야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그 지식인의 어떤 사회적 전반에 아우르는 거대한 지적 운동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근대성이야. 이게 모더니즘하는 근대성이 이제 이때 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프랑스에서는 계몽 사상이 단순히 이대 사상가들의 점유문이 아니라 귀족이나 부유한 평민들의 부인이 그러니까 부유한 상층심의 부인이 그녀의 객실인 살롱에서 주로 이제 귀부인들이 살롱을 열고 여러 이제 뭐냐면 계몽사상가들이나 부르주아들이나 귀족들 와가지고 여러 담론들 이제 얘기 나누는 공간을 제공을 해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 계몽주의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모임의 주된 화제가 되어 유포됐으며 18세기에 많이 선입된 지방학회나 계몽사상의 전파기관 구실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쌀용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아까 이제 기분이 자기 응접시에서 여는 지적 사고 모임. 그래서 이것이 계몽사상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또 지방학회도 그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게 되게 또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건 이명의 기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사상의 그런 정의가 나왔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인간의 이성의 심을과 그것에 인류에 대한 진부를 믿고 있고, 만약 인간의 이성과 자연간의 운주 법칙을 이제 익히면 그걸 통해 인간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혁하면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믿음이야. 그래서 이제 정의해서 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어. 그 이성을 통해서 무한한 그 뭐냐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면 무한한 진보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그다음 그 이성을 통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예, 이런 논리가 이 계몽사상의 어떤 그 신조거든요. 이런 것들 근대성이고, 예, 그래서 이 근대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사상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도 계몽주의 일종이야.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어. 근데 불합리한 걸 보니까 이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모순을 개선하면 타파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진보한다. 이 진보는 뭐였어?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도시 프레임 안에서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온 게 사회주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게 근대성이고 이 근대성이 나중에 1, 2차 세계전 이후에 깨지게 되죠. 인간이 과연 이성적인 존재인가? 그러면서 나온 게 근대성을 대체한 계몽주의 믿음과 신념을 대체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예, 이렇게 이제 연결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자, 그래야 계몽사상은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개혁하려는 혁신사상이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미국 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의 사상적 동력이 되었다. 예. 그래서 계몽사상의 어떤 의의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이신론이야. 이신론. 그래서 이신론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신론을 이제 한번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쭉 그 정리한 게 아니라 그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신론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신론은 이제 그 당시에 과학혁명 당시에 이런 것들이 철학에 영향을 줬죠, 종교에.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이신론의 이제 전제 조건이 그 뉴턴의 이 기계론적 우주관으로 연결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론적 우주관은 뉴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계몽사상가들이든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물론 이제 뉴턴은 기계론적 우주관을 갖고 있지만 이신론은 안 믿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이 사람은. 그렇지만 대부분 기계론적 우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신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들이 이제 그 뭐냐면 그 기계론적 우주관을 설명할 때 비유가 뭐냐 시계 제조자라는 그걸 이제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계론적 우주관을 갖고 있는 이신론자들이 그 뭐냐면 시계 제조자로서 이제 신을 이제 이미지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된 그 시계공이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탭을 한번 감아 놓으면 그 시계는 시계공이 매번 건드리지 않아도 수 법칙에 따라서 잘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때 이 돌아가는 원리, 이걸 제1동작자라고 해요. 그래서 신이라는 거는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 놓고 법칙을 부여하고 맨 처음 움직이게 할 뿐이지 그 이후에는 우주의 운행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우주의 완벽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갑자기 법칙을 깨뜨리고 뭔가 그 성경책에 나온 기적을 행하거나 뭐 특정인에게 은총을 베푸는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신이라는 것은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인격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 같은 그 성격체에 보면 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다른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열받아서 막 그 와서 이제 재앙을 주고 자기 말 들으면 뭐 기적을 행해서 뭐 하는 거 노아의 어떤 그가 홍해에 가서 막 지팡이 두니까 홍해가 막 쫙 열리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인격신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기계론적 우주관의 하는 제1의 원리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성을 통해 신을 이해하는 게 이신론의 특징인데 이신론은 신앙의 근거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서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적힌 신비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연 속에 숨겨진 어떤 수학적 질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수학적 질서를 공부하는 걸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신의 위대함에 깨닫는 진정한 길이다. 그리고 또 종교 열강이나 강신 허무야. 신이 나에게만 이렇게 속삭였다. 이런 거는 통할 수가 없어. 모두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신이 어떤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성합판도 안 하는 상태에서 자기를 착하게 보고 나쁘게 보면서 너를 처벌할 것인지 상을 줄 것인지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 어떤 걸 성인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 종교를 생각 안 해. 어차피 이제 이들은 인격심 믿지 않고 이제 어떤 보편적 질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으면 아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믿는 거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강신을 배격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강용적이죠. 그래서 보편적 윤리 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성이 줬다면 모든 종교를 만든 이성은 또 그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도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뭐냐면 자기가 자기 그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거죠. 나만의 신이 옳다는 싸움 대신에 우리는 모두 거대한 우주 법칙가 돼서 저만 인정하고 각자 한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신을 섬길 뿐이다. 그렇지만 그 신이라는 것은 다 보편적인 진리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볼테어 같은 사람이죠. 예전에 볼테어가 이제 이런 그 이신론 관련된 내용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볼테어도 이런 계몽주의 사상가의 강령을 주장하는 철학적 근거가 됐다. 그래서 정통적 유신론과 그 이신론의 차이점 이렇게 했죠. 그 중에 이제 유신론은 신의 성격 인격적인 신, 기도에 응답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 거야. 주관적 판단. 그리고 그래서 성격, 계시, 기적, 신앙을 하는 데 반해서 이신론은 그 인격신이 아니야. 그냥 이성적인 설계자, 제1의 원리야. 그러다 보니까 모두 보통 보편적인 법칙들이 다 똑같이 적용돼.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은
그 당시에 이제 신을 부정할 경우에는 마녀 사냥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과학자들이 좀 조심했죠. 그래서 자는 신은 있다고 믿어. 그렇지만 그 신의 성격을 달리해갖고 이제 뭐냐면 자신의 무신론을 좀 덮으려고 해. 실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론은 무신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무신인데 신이 죽었다고 선포한 거는 19세기 때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때 17, 18세기 때는 그 서리를 못했던 거야. 예. 잘못하면 이제 뭐냐 마녀사냥당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인격신이 아니라 보편적 법칙에 원리고 모든 종교에 그 신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교적 강연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신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또 사료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신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사료학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잠깐만요. 서양사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어. 자, 요 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볼테어와 관련된 예전에 볼테어 관련돼서 시험 문제 또 나왔는데 볼테어는 뒤에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읽고 서양사 개론의 이신론 읽어볼게요. 제시하신 자료에서 언급된 볼테르의 이신론, 디이즘 및 종교적 관용과 관련된 핵심 사료 전문 번역본입니다. 요청하신 원칙에 따라 역사적 설명 없이 사료 본문의 내용만 제시합니다. 1. 볼테르, 철학사전, 딕셔네어 필로소피크 중 이신론자 테이스테, 항목 1764. 이신론자는 하느님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느님이 모든 존재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선한 행동에는 보상을 내리고 악한 행동에는 벌을 주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느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의 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널리 퍼져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reason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신론자는 계시나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우주의 질서와 별들의 운행,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충분한 기적이다. 그는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으며 어떤 신조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간을 형제로 여기며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그에게 하느님은 잔인한 폭군이나 복수하는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다. 2. 볼테르, 관용론, 트레슈라 토러넌스 중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 1763. 오, 모든 존재의 하느님이시여. 만약 가련한 피조물인 우리가 당신께 감히 간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우리에게 서로 미워하라고 마음을 주신 것도 아니요 서로 죽이라고 손을 주신 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차이들, 우리가 입는 옷의 모양, 우리가 사용하는 보잘것없는 언어,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관습, 우리의 불완전한 법률, 우리의 무모한 의견들,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박해하는 구실이 되지 않게 하소서. 대낮의 촛불 아래에서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이나 태양의 빛 아래에서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이나 모두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흰 옷을 입고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검은 옷을 입고 당신을 부르는 자들이나 모두 당신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짧은 삶의 순간 동안 우리가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무한한 위대함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서로의 사소한 차이를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게 하소서. 볼테르의 이신론적 사상은 당시 부패한 가톨릭교의 독단에 맞서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볼테르가 영국 예. 자, 그래서 요 이신론 관련된 내용 있고 이신론은 그 볼테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모테스키 외에도 법의 정신에도 나와 있고요. 많은 계몽사상가들이 이신론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내었던 이제 누구죠? 뉴턴만은 좀 약간 예의적인 거죠. 기계론적 세계관을 믿고 있지만 뭐냐면 이신론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력이라는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중력을 이제 그 안에는 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중력이라는 걸 서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끌어당기면 모든 그 행성은 다 태양으로 이렇게 뭐냐면 흡수 통합될 거고 우주의 중심은 모든 행성이 다 그 항성이 다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다 끌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 이제 기결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끌어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적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뉴턴이 뭐라고 하냐면 다 이건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더라도 적당한 간격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하죠. 신의 의지에서 뭐 중력이 있더라도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뭐 암흑 물질이라든지 암흑 에너지 같은 새로운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과학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식으로 이제 신의 의지를 이제 곳곳에 내재됐다 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계론자지만 이성론 그 이신론자는 아닌 그런 면목을 보였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은 99. 첫 번째 인증번호죠. 예, 첫 번째 인증은 99번이에요. 예,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이제 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볼테르의 그 구체적 내용을 이제 석에서 한번 읽어볼게요.